안녕하세요. 자, 이제 책임보험을 한번 해볼게요. 책임보험자의 책임이다. 책임보험은, 이번에는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책임보험 이런 거예요. 갑보험회사하고 A, B보험자 있다. A가 B에게 손해를 줬을 때, 알겠죠? 손해를 줬을 때. 그때 갑이 어때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직접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 책임보험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사고를 냈다. 그죠? 사고를 내면 갑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거죠. 이런 관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내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한 책임이 바로 이게 책임보험이다. 뭐 그 정도. 그 책임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관계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럴 때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이다. 그죠? 이제 만약에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돈을 더 내라고 이렇게 뭐 비용을 많이 청구하거나 하겠죠. 재판을 해오거나 등등 해오겠죠. 그러면 피보험자가 방어를 하겠죠. 방어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안 그러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럴 때 이 방어 비용을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느냐 이 문제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필요 비용 있죠. 이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알겠죠? 재판한 재판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한다.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그 비용의 선금을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피보험자의 담보 제공 동탁으로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그 담보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담보의 제공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어비용 부담 행위가 보험회사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에 의한 것일 때는 그 금액의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추가한 때에도 보험자가 책임져줘야 된다. 당연한 거죠. 자기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책임보험이다. 영업책임보험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판례나 사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업책임보험 뭐냐면 영업자가 있는데요. 그 영업자가 고객들한테 책임을 물는 상황이 벌어질 때 책임지는 것인데, 그죠? 그걸 영업책임보험이에요. 근데 주로 그 영업은 피용자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피용자가 고객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도 함께 책임지느냐? 맞는 거죠. 그런 걸 말한다, 그죠? 그래서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 목적한 때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 걸 본다.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의 제3자 책임도 포함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42번 문제를 보시면 22년도 나온 판례인데 신원보증보험 계약 있죠? 신원보증보험 계약 중에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 있죠. 요거는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으로 판례가 받습니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를 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 행위를 한 것도 포함시킵니다. 어쨌거나 이걸 우리가 전형적인 책임보험이라고 본다. 그렇죠?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원보증보험 계약 뭐 구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신원 보증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이 있다. 그 다음에 A가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증권회사다. 거기에 증권회사에 피용된 증권회사 영업직원이 있다. 영업직원. 그죠? B가 있다.
그다음 B가 이렇게 제3자인 이 C에게 손해를 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보험자, A를 피보험자라고 이 B를 피보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가 뭔가 잘못 손해를 줬을 때 보험회사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죠? 이럴 때 이걸 뭘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업책임보험이란다. 증권회사의 영업책임보험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통지무다.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어요. 지체 없이 보험자의 그 통지를 발송합니다. 피보험자, 그쵸? 피보험자가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알려줘야 되죠? 만약에 통지를 게을리 하잖아요? 그때는 어, 보험자는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책임져요. 원래 보험금은 줘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피보험자 보험사가 통지를 발송한 경우는 그러지 않다.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보험회사에 통지하잖아, 그죠? 그 통지를 여러분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인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 지급이다. 그럼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뭔가를 보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변제를 했어요. 승인하거나 화해, 재판을 해서 뭔가 채무가 확정되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죠. 금액이 일만큼 나왔습니다. 그죠? 알려줘야 되죠. 그럼 보험회사는 통지받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망을 가보시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도 없이 제3자의 변제 승인 화해를 해버렸어요. 그때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알겠죠?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24조 가보시면 보험자는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 전부 일부를 피보험자에 지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책임보험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에요. 피해자의 직접 보상 청구권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사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갑보험회사 들었다. A 가해자가 A고 B다. 그죠? 이럴 때 책임보험은 얘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어때요? 얘가 대신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원래 이 책임보험이 B를 위한 보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받는 게 우선인 것이죠. 그죠? 여기에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상을 B가 받기 전에는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항에 이런 조항을 둔 겁니다. 이 제3자는 B는 손해에 대해서 했죠. 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알겠죠? 요겁니다. 물론 보험자는 얘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사유가 있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겠죠. 사망, 보험자가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알겠죠? 돈 달라고 왔다 가백에 보험회사에게 그러면 어때요? 피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 같은 걸 다 협조해줘야 돼요. 내용 보시면 알겠죠? 그림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가보시면 724조 2항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이죠. 이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거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구성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봤던 직접 청구권 있잖아요. 이 값 A, B,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 직접 청구권이 이 성격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요. 얘가 누구한테 이렇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손배 청구를 어떻게 이렇게 병존적으로 인수한 거예요. 누가? 보험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은 어때요? B의 원래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손배 청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인수했기 때문에 고유의 손배 청구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여기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끝.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45번 가보시면 724조에 의한 직접 청구권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의 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은 뭐냐 이거죠. 이건 뭘 같아요? 5%예요? 6%예요? 5%죠? 왜? 손해배상 채권은 그대로 병존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사채권인 거잖아요. 민사법정률이 정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된다는 거. 뭐 46번도 유사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문제였네. 그죠? 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48번을 가보시면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 피용자 공동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현금을 지급하여서 모두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됐다.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 부담할 부분에서 부담할 때 피용자의 보험자는 어쩌고저쩌고 구상권 제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거예요. 그림 하나 그려드리면 음,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영업주예요. 그 다음에 A가 피용자예요. 그죠? 피용자입니다. 이랬을 때, 음, 뭐,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갑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요겁니다. 이제 갑에 대한, 책임보험자가 있었어요. 책임보험자 K. A가 또 책임보험을 P에 들었단 말이죠. 원래는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갑이 대신 갚아주잖아요. 변상해주죠. 그죠? 그럼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상권은 항상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제한되잖아요. 알겠죠? 제한됩니다. 피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한돼요. 항상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번에서 갑이 해줘야 되는데 갑의 책임보험자가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누구한테 이렇게 A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A의 책임보험자인 P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어요. 그랬더니 P가 어때요? A가 주장하는 이 제한 법리 있죠. 그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적당한 부분만 보상을 하겠다. 구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이 음, 피용자의 책임보험자에게도 이러한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느냐? 책임보험자도 할래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우리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한의 법리지 책임보험자 너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 규정은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번도 한번 보시면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인 사용자, 피용자의 공동불법인 손해배상을 보험금을 모두 지금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되었어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할 부분에 직접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 행사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대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보도록 하고요. 보관자 신경 쓸 거 없고요. 수개 책임보험이다. 여러 개의 책임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중복보험에 대한 법리를 준용할 수 있느냐. 원래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복 초과보험은 없어요. 초과보험 개념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보험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비례보상이라든지 연대책임 규정 있죠. 이런 법리들은 그대로 준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보험의 동일한 사고로 여러 개의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이 동시에 순차로 체결됐잖아요. 중복보험처럼 유사하잖아요. 이럴 때는 보험금 총액이 피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이 초과할 때는 중복보험죠.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규정이 있죠. 이걸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뭐다? 연대 책임과 비례 보상 원칙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의 손해배상에 초과한다. 훨씬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남는 장사잖아. 피보험자가 남는 장사, 그죠? 그런 부분을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중복보험으로 비례 보상과 연대 책임을 간다는 거죠. 그림 한번 잘 그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A가 있는데 자기가 사고 나면 책임질 부분 있죠. 이렇게 B에게 가해를 할 때 책임질 부분을 갑하고 을하고 병에게 이렇게 책임보험을 다 가입을 했어요. 그 책임질 일에 갖고 손해배상액이 만약에 5천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금 받는 것이 보험금 받는 것이 뭐 5천 합시다. 그러면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1억 5천을 받는 거죠. 근데 얘한테는 5천만 주면 되니까 1억이 남는 장사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중복 초과보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때도 A에게 과잉된 그죠? 이익이 가는 거, 원인 없이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중복보험에 있는 뭐다? 비례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 책임 있죠? 연대 책임 규정을 준용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다시 손해난 5천에 대해서만 이 갑을병이 연대 책임지고 비례 보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A에게는 죠. A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게 되는 거죠. 끝. 요 점문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동차 보험 나왔네요. 자동차 보험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최근에 나온 뭐 자동차 보험이 판례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보험자는 책임은 어떤 책임지냐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때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용하거나 그 물건을 관리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거는 보험회사 책임 안 져요. 근데 최근에 23년 판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계 자기 신체 사고로 규정인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 이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자동차 용도에 따라서 구조상 설비되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만을 의미한다? 아니에요. 보시면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의 다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상대로 사용 경우도 전체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것 평가될 수 있으면 자동차 사고로 봤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차를 몰고 가다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도로가에서 세웠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이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헤드라이트 다 켜놓고 내려서 여기에 위에 물건을 안 맞도록 어때요? 이렇게 비닐 포장을 이렇게 씌우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시동 걸은 상태였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거냐, 자동차를 사용하는 용법이 되느냐가 논란이 됐는데 판례는 그렇다. 왜?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시동도 다 걸어놓고 불도 다 켜놓고 잠시 내려서 물건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차 운전상의 책임으로 본 거예요. 사용으로 본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은 거의 뭐죠? 인보험에 해당됩니다. 그죠? 인보험.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보험, 재산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 양도할 때요. 자동차는 양도할 때 우리 법조문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돼요. 그죠? 예, 그래야만이 그 자동차 보험 계약이 승계됩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양수일부터 양도사에 통지받은 때는 지체 없이 납부 통지를 해야 되고 10일 내 납부 통지 없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조문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됐습니다. 자, 보증보험이 시험에 여러분이 나왔었는데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불이행하면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죠. 보증보험. 그러면서 이미 판례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법무사에 좀 나왔었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은 뭐냐 뭐 이런 것 이미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나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법상 보증계약과 보험계약이 혼용돼 있다. 성격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보증보험 계약이에요. 그거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 요거 54번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계약이 효력을 가지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계약 등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해야 되죠. 존재해야 된다. 그죠? 56번 57번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보증대상인 주계약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조사 확인 의무는 없지만 보험청약서 등의 계약 제출 서류에 보니까 이게 주계약이 없으면 보증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때요?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 채무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렇지만 뭔가가 계약서도 이상하고 의심이 갈 만하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58번은 뭐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요.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했어요.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그럼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벗어나겠죠. 그죠? 당연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이게 보증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면 그때는요.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9번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신다면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에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있다. 갑은 A다. 이게 보험계약자예요. 주로 주채무자겠죠. 그 다음 B는 어때요? 채권자겠죠. 그죠? 채권자.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보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하고 다른 말로 뭐죠?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험이익을 누리는 자잖아요. 그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에 관한 채무의 존부와 다툼이 생겼어요. 이 채무가 진짜 있나 없냐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쉬워요. 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 승소 판결의 기판력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일때는 어, 부존재 확인을 구할 것이 분쟁해라는 가장 유일한 적절한 방법일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채무가 있냐 없냐가 지금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면 보증보험이 필요하냐 안 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없어요? 있다. 있다. 알겠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밑에 거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용 제외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보험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보험은 우리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나눠진다 그랬죠? 여기는 인보험 전체에 대한 통칙이에요. 요것도 이제 전체적인 통칙에서 없던 것, 손해보험 통칙과 다른 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뭐 인보험자 책임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 있을 때 보험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자, 보험 대위 금지 이런 특징적인 조항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대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보험 대위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인보험에서는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일단 인보험에 대해서는요, 대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는 상해보험에 대해서는요, 서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위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상해보험이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조문에 대한 특징만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대위에 대한 금지. 그래서 밑에 1번 한번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죠? 대위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 성질을 갖고 있죠.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729조 단서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는 어때요? 대위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없는 것이. 이해됐죠? 여러분 알아둔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은요.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대위 행사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해보험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약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정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도 23년 나온 판례인데 그 자체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요. 중복보험에 관한 분담금 청구권이 있거든요. 서로 분담금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 729의 단서에 근거해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복보험에서 이 분담금 청구권하고요. 조금 전에 본 이 보험자 대위의 청구권 있죠. 이거는 우리 판례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별개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충족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개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중복보험 했을 때 서로 각자 부담의 분담금 청구권과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원 청구권 있죠? 요거는 별개의 권리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별도로 또는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생명보험 가보겠습니다. 생명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된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말한다. 사망과 생존, 생존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죽는 것만 생명보험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판례가 나왔던 게 생명보험약관의 보험계약자가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우리 보험 대출은 이 환급금, 돌려줄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약 환급금, 원래 보험 계약자에 돌려줘야 될 금액 있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대출도 사실은 아니죠. 뭐. 원래 받을 돈을 주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 주는 거죠. 대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는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금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도 없어요. 그럼 그럼 진짜 대출하고 같으냐? 일반 대출하고 같으냐?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가 보험 약관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을 이렇게 봤어요.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 돈은 원래 출돈해서 조금 주는 거야, 미리. 미리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 같은 것이 일반적 대출과는 달라요. 알겠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만 알아둔다, 그죠?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은 뭐다? 우리 일반적인 은행에 돈 빌리는 거 하고 다르다, 그죠? 그냥 보험 계약상 주는 환급금이나 선급금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셔서 우리 판례 하나 꼭 볼 게 있다면, 6번입니다. 그것도 23년에 나온 판례니까 한번 눈여겨두세요, 여러분. 혹시 나온다면. 어, 보험계약 피보험자 사망 생존, 생명보험이네요. 근데 요 사건에는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 납입했어요. 다액인 보험을 일시 납입하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됐다.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액인 보험료 일시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이 금액만큼 줄 수 있도록. 이건 생명보험으로 봤어요. 성질이지만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에 지휘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더라. 다시 말해서 다액인 보험료 일시에 납입한 생명보험금 보험 있잖아요. 이거 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 다른 게 아니라는 게 똑같다는 거죠. 원래는 음, 다행인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일시 납입한 보험을 이게 받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일시금 분할해서 나누어 내다가 사망했을 받는 그런 생명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약 이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사망을 했다. 피보험료 사망했다. 그럼 상속인이 받는 그런 이거는 성격이 뭐냐? 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 지위에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거죠. 고유재산. 알겠죠? 수익자가 있다면 고유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거는 이런 보험은 일반적인 생명보험과 다르게 보험 수익자의 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려고 청구했던 사건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 똑같다. 알겠죠? 보험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타인의 생명보험 나왔네요.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생명보험 가입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한 동의를 한다. 이 서면에 한 동의다. 그죠? 물론 보험계약에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똑같이 서면으로 동의 얻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동의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7번 문제부터 볼게요. 피보험 동의를 요하고 만약 동의 얻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거는 예, 무효입니다. 동의 자체가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 반드시 그럼 자필 서명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필 서명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개별적으로 서면에 자필 서명이 해야 된다. 아니, 틀립니다. 9번 더 가보시면 피보험자는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이나 추정적 동의는 안 돼. 안 돼. 안 된다. 그죠? 그럼 대리인에서 할 수 있느냐? 대리인. 대리인도 포괄적이면 안 되고 이렇게 10번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수여받았으니 분명한 사람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대행해서 서면 동의를 했다?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강행법규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추인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미 무효, 성립할 때 동의받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 안 됩니다. 이미 무효된 것을 추인할 수 없어요. 그죠? 알겠죠? 됐고요. 그게 이제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15세 미만자 등의 계약의 금지다. 732조. 그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요것도 사망입니다. 상해가 아니에요. 상해는 괜찮습니다. 사망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상해는 뒤쪽에 가면 상해 규정에서 요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계약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상해는 비교한다. 사망이다. 이건 무효로 본다. 알겠죠? 무효로 보고 여기는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알겠죠? 동의 유무 관계없이 무효다. 알겠죠? 유무 관계없이 무효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요. 그때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 괜찮다. 알겠죠? 의사 능력은 괜찮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중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는요. 특히 이제 여기 생명보험에서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알겠죠? 중대한 과실로. 고의일 때는 안 돼요.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에서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로 사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의 없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 조항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판례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이 자살이 있잖아요. 자살 부분. 그 다음에 정신질환 죽은 것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가 조금씩 이런 좀 변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24년도 판례에 조금 나와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별도로 제가 판례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뭐 자살을 보험자를 면책사유 규정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사망한 것은 이거는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망한 걸 보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로 봅니다. 사고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근데 17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면책의 약관에 뭐라고 넣냐면 정신질환으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 자살과 별도로 독립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규정한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봤어요. 그렇죠? 예,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 어때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면제된다고 봤습니다. 그러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의로 평가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 고의는 여러 가지 그 사고 전체를 살펴보는 판단한다. 그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넘어가셔서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 권리다. 보험 수익자. 이런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험 계약자에 있습니다. 근데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해 버렸어요. 그때는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하고 보험 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해 버렸어요.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원래 지정된 보험 수익자가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죠. 조심할 건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이럴 때 승계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해결한다. 없을 때 이 본문으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사망 가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했다. 사망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보험계약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해버렸다? 보험수익자가 그대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해버려. 지정하기 전에. 그때는 어때요?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항 사망에 따라서 지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할 때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정해지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보험수익자 이거죠. 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자로 정해진 타인을 생보험일 때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보험금 치료한다. 그래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다른 점이라고 했죠.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때 받는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인가요? 고유재산입니다고 21번 알아두시고 22번도 마찬가지예요. 고유재산을 봐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지정권은요. 통제해줘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다음에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타인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있죠. 이때는 지정 변경할 때 타인의 서면에 한 동의를 얻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때 지정 변경할 때 타인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 수익자 할 건지. 그 다음에 단체보험이다. 이 단체보험은 종종 등장합니다만은 단체 그죠?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단체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 여러분이 단체보험 가입하는데 일일이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 규약에 서면 동의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보험 계약자거든요, 주로.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만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성원들은 퇴직하거나 사원 가입하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인 회사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3항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아예 단체 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 이외에는 어때요? 만약 없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알겠죠? 단체 보험은 여러분 규약을 잘 기억해 주신다. 알겠죠? 규약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룰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거기 24번 볼까요? 여기 단체 보험에 해당되려면 단체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했다 해서 단체 보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체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25번은 이 규약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보험 가입에 관한 대표자 구성원을 위해서 일괄화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당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 내부 협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가보실까요? 규약이 뭐냐?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그죠? 등등 상관없어요. 형식 막론하고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세한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류의 가입에 대해서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서 일괄해서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별 근로자의 채용 해고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은 안 돼요. 일반적 규정을 두면 안 되는 거 뭘 해야 됩니까?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 25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6번도 조심해야 되는데 단체 구성인 피보험자를 보험 수기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계약자, 보험회사가요.
자신을 보험 수익자에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그렇게 수익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 피용자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됐습니다. 자, 보험 적립금 반환 의무다. 적립금 반환해야 되죠. 뭐 고지 의무 위반이나 계약 해지라든지 보험 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료, 보험 혹은 보험 적립금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이다. 별 내용 없어요.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 사고가 생길 때 급여할 책임 있는 걸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가 나왔던 게 있는데 태아와 관련해서 여기 상해보험에 가면 신체라고만 돼 있지 사람이란 말이 없잖아요. 사람인지 태아인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신체니까 사람을 얘기하긴 하는데 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태아를 상해보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됐던 건데 판례는 괜찮다고 봤다는 거죠. 알겠죠? 보험 계약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에 피보험자를 집어넣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30번 질문도 조심해야 될 게 태아를 피보험자는 상해보험 계약에 보통 약관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태아인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인 대상이 뭐예요? 산모가 산모는 아니에요. 그죠? 산모는 아니다. 그 면책 사유가 산모에 대한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산모의 면책 사유가 태아에 대한 면책도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알겠죠? 고요. 준용 규정. 상해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우리 봤잖아요. 이거는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준용하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계약 금지 조항은 상해보험은 가능하다. 금지가 아니다.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를 할 때도 중과실련이 발생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상해보험, 생명보험 똑같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병보험 이런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보험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수고 많으셨습니다.